레오 14세 교황이 교황 전용 아파트의 밀봉을 조심스럽게 해제하는 장면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와 영성, 전통과 미래가 교차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베네딕토 16세가 사임을 선언한 이후로 11년 동안 그 문은 닫혀 있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검소함을 실천하며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듯 레오 14세 교황은 다시 그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하얀 봉투 한 장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책상 위에 놓인 그 편지는 베네딕토 16세의 필체로 적힌 것이었고, 오랜 세월을 먼지 속에 잠들어 있다가 마침내 그에게 도달한 예언과도 같은 메시지였다. 뿐만 아니라 교황은 사제들의 무릎을 닳게 만든 기도용 쿠션 밑에서 또 하나의 봉인을 발견한다. 이 두 번째 편지는 극히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서신이 아닌 시대를 넘나드는 교황 간의 영적 대화였다. 그 순간부터 레오 14세 교황의 태도는 달라졌다. 그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조용한 경당으로 들어가 기도에 잠겼고, 베네딕토 16세가 남긴 문장 하나하나에 깊은 집중을 보였다. 그 속에는 고통과 걱정, 교회가 직면한 도전들, 그리고 믿음과 이성의 조화를 향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도 베네딕토 교황이 수년간 불면증에 시달리며 교회를 위해 깨어 있었음을 알게 된 순간, 레오 14세 교황은 그의 고통과 헌신을 직접 체감하게 된다. 기도 중 그는 마리아의 장가인 마니피카트를 읊조리며 베네딕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내적 결단을 내린다. 그 순간은 단순한 독백이 아닌 하느님과의 깊은 대화이며 동시에 전임 교황과의 보이지 않는 교감이었다. 교황은 자신이 단지 한 시대의 관리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수세기를 이어온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사도적 인물임을 자각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레오 14세가 교황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한 결정을 정치적 또는 이념적 시각으로 해석하려 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목격한 스위스 근위병의 시선은 전혀 달랐다. 그에게 있어 그것은 베네딕토 16세가 남긴 예언적 메시지에 대한 응답이었고, 과거와 현재의 교황이 시간의 경계를 넘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편지는 단순한 종이 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교회의 미래를 향한 등불이었고, 성령의 인도 아래 교회가 나아갈 길을 조명하는 이정표였다. 레오 14세 교황은 그 빛을 받아들여 자신의 사명과 길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다. 변하는 전통의 부정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여정이라는 것을. 로마의 봄 햇살이 성 베드로 광장을 비추던 일요일 오후, 교황청 내부에서는 전례 없는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다. 레오 14세 교황이 오래도록 봉인되어 있던 교황 전용 아파트의 문을 여는 역사적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이 공간은 베네딕토 16세의 퇴임 이후 11년 동안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검소함의 상징으로 성 마르타의 집을 선택해 이 전통적 공간을 피했다. 그러나 이날 단순한 입주가 아닌 하나의 영적 귀환이 이루어졌다. 봉이를 하나씩 끊고 들어선 그곳은 마치 시간의 캡슐처럼 정적에 쌓여 있었고, 바로 그 순간 교황의 눈에 띈 것은 책상 위에 조심스레 놓인 하얀 봉투였다. 베네딕토 16세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다. 그리고 경당에서 또 하나의 편지가 발견된다. 이번에는 무릎 꿇는 방석 아래 극히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편지. 그것은 단지 문서가 아닌 시간과 죽음을 초월한 교황 간의 조용한 대화였다. 레오 14세 교황은 아무도 없는 경당으로 들어가 그 편지를 꺼내 읽는다. 붉은 인장에는 베네딕토 16세의 개인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편지의 내용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예언적이었다. 교회가 맞이할 신앙의 위기, 세속화와의 충돌, 그리고 믿음과 이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그 메시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사명을 전하는 유언이었고, 마치 성령이 다음 교황에게 전하는 음성과 같았다. 교황은 조용히 마니피카트를 읊조리며 눈을 감는다. 이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듯 자신 역시 이 편지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성찰의 순간이었다. 이 장면은 한 시대의 리더십이 다음 시대로 이어지는 분바 영적 계승고의 결정적 순간이었다. 레오 14세는 이후 자신이 교황 아파트에서 거주할 것임을 결정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의 선택이 아니라 교회 전통과 현대적 사명의 균형을
다시 정립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여준 겸손과 목자적 접근, 그리고 베네딕토 교황의 지성적 통찰을 아우르며 레오 14세는 자신만의 길을 시작한 것이다. 그날 경당에서 있었던 일은 외부에는 전해지지 않았다. 언론과 평론가들은 정치적 해석이나 상징성만을 논했지만 단 한 명의 스위스 근위병만이 진실을 목격했다. 그는 증언한다. 그것은 편지를 단순히 발견한 사건이 아닌 두 교황이 시대를 넘어 마주한 영적 대화의 순간이었으며 교회의 사명이 하느님의 뜻 아래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고. 그 편지는 이제 교황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향후 레오 14세의 결정과 메시지 속에 그 흔적을 남길 것이다. 하느님의 섭리는 단지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다. 과거의 교황이 남긴 한 장의 편지를 통해 미래의 교회를 비추는 등불이 켜졌고 레오 14세는 그 불빛 아래에서 자신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교황 전용 아파트의 문이 다시 열리는 그날, 바티칸 내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상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이 공간에 입주하기로 결정한 순간은 단순한 거주지 선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택했던 검소함과 개방성의 상징인 성 마르타의 집과는 다른 길이었다. 많은 이들은 이 결정을 통해 교황청이 다시 전통과 권위를 중시하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이 결정이 교회의 본래적 품위를 회복하는 신호탄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레오 14세 교황의 결정 뒤에는 교황들 간의 깊은 대화와 영적 유산을 잇는 특별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경당에서 발견한 베네딕토 16세의 편지는 그 모든 오해와 예단을 뛰어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교황이 미래의 교황에게 보내는 조용한 유산이었고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고민의 흔적이었다. 편지 속에서 베네딕토 교황은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명령이나 강요가 아닌 깊은 통찰과 겸손한 고백으로 시대의 복잡성을 풀어냈다. 신앙의 진리를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세계와 소통해야 하는 교회의 현실, 교황의 고독과 무게, 그리고 밤마다 잠들 수 없는 마음에 대해 그는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그것은 하나의 지침이자 다음 교황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는 등불이었다. 레오 14세 교황은 그 편지를 통해 깨달았다. 전통을 따른다는 것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오늘에 맞게 되살리는 것임을,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검소함은 전통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교황직을 해석한 것이었다. 두 접근 모두 하느님 앞에서의 충성과 교회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는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결단했다. 자신은 교황 전용 아파트에서 살겠지만 그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그 길과 베네딕토 교황의 길을 연결하는 제3의 길을 걷겠다는 뜻이었다. 화려한 의전이나 권위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변화가 공존할 수 있다는 신학적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 선택이 아닌 교회가 어떻게 시대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상징적 응답이었다. 그리고 베네딕토 교황이 남긴 편지는 그 모든 의사 결정의 배후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레오 14세 교황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고 조용한 선택은 교회 안팎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에 응답하는 길, 그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는 균형의 길을 그는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황이 지녀야 할 가장 큰 용기일지도 모른다. 교황 전용 아파트를 다시 여는 그 순간은 단순한 입주나 의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과 기억, 신앙과 역사가 한 공간에서 깨어나는 깊은 영적 체험이었다. 레오 14세 교황이 봉인을 끊고 문을 열자마자 먼지 속에 잠들어 있던 수많은 사물들이 마치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한 듯했다. 그 공간은 11년간 사용되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듯한 생생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과거 교황들의 숨결과 기도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작은 경당, 오래된 서재, 소박하지만 품위 있는 침실, 정돈된 책상, 낡은 쿠션 하나까지 모든 것이 말없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레오 14세 교황은 천천히 그 공간을 걸으며 각각의 사물이 지닌 상징과 의미에 귀를 기울였다.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직접 설치한 비잔틴 성상, 바오로 6세가 사용하던 십자가, 베네딕토 16세가 밤마다 위로를 받기 위해 연주하던 작은 피아노, 그것들은 신앙과 고뇌의 기도와 결단이 스며든 역사 그 자체였다. 교황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베네딕토의 피아노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차가운 건반 위로 손끝이 스칠 때 마치 시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책장 위에 놓인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은 아직도 펼쳐져 있었고 읽다가 멈춘 페이지는 마치 질문을 남긴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그는 책장을 넘기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책의 가장자리를 어루만지며 이 공간이 지닌 무게와 경건함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 경당에 도착한 순간 레오 14세는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수많은 교황들이 가장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장소였다. 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며 하얀 대리석 바닥 위에 금빛과 청록빛을 드리웠고 오래된 청록 냄새와 향의 흔적이 여전히 공간에 머물러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기도실이 아니었다. 교회의 중심에서 흐르던 영적 대화의 장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자리였다. 교황은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침묵 속에서 그는 이곳에 남겨진 흔적들과 연결되었다. 이전 교황들이 이 자리에서 드렸을 수많은 기도를 떠올렸고 그들이 감당했던 고뇌와 책임감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쿠션 아래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봉인된 편지. 그것은 경건함의 극치였다. 누군가 이 공간을 사용할 그날을 위해 남겨둔 시간 속의 편지였다. 그 순간부터 그는 깨달았다. 이 공간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다. 교황이라는 존재가 하느님과 교회 역사와 미래 사이에서 서 있는 자리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벽에 새겨져 있었고 발걸음 하나에도 역사의 숨결이 실려 있었다. 레오 14세는 더 이상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세기의 교황들과 함께 그들의 기도와 눈물, 희망과 고뇌 속을 함께 걷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교황 전용 경당, 촛불도 꺼지고 향의 흔적만 희미하게 남은 그 공간에서 레오 14세 교황은 조심스럽게 봉인된 편지를 꺼냈다. 붉은 인장은 아직도 베네딕토 16세의 문장을 선명히 품고 있었고 마치 그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생생했다. 그는 조용히 속삭이듯 기도한 뒤 손끝으로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종이 한 장 한 장을 펼칠 때마다 시간의 장막이 열리고 오래전부터 준비된 대화가 시작되었다. 편지에는 전임 교황의 조심스러운 고백과 시대를 꿰뚫는 통찰, 그리고 다가올 세대에 대한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특별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베네딕토 16세가 남긴 개인적 고통에 대한 고백이었다. 수년간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그의 말, 세상이 잠든 밤마다 홀로 깨어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는 기록은 레오 14세 교황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는 그 순간 단순히 한 편지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유산을 직접 계승받는 체험을 하고 있음을 느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신비로운 공간에서 살아있는 교황이 죽은 교황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듯한 느낌. 시간의 경계를 넘어 전달된 메시지 앞에서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닌 하느님의 사명을 품은 제자였다. 레오 14세는 편지를 다 읽은 뒤 두 손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고 경당 한쪽에 무릎을 꿇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마리아의 찬가, 마니피카트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천사의 메시지를 받은 마리아처럼 자신이 이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선언이자 응답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경당에 울려 퍼졌고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비추며 그의 흰 제의와 편지 위에 금빛 광채를 드리웠다. 그 빛 속에서 그는 교황직이 단순한 권위가 아닌 고독과 책임, 순명과 사랑의 기림을 다시금 되새겼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구절,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사랑으로 내려놓는 것도 충성의 한 방식이다. 라는 말을 깊이 가슴에 새겼다. 그는 알게 되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 아파트에 머물지 않은 이유도, 베네딕토 16세가 잦은 사임을 택한 이유도 모두 교회를 위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두 전임자의 정신을 잇는 새로운 방식의 리더십을 펼치는 것이었다. 편지는 끝났지만 그 메시지는 그의 영혼 안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경당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기도했다.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겸손을 제게 주소서.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다시 현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었다. 레오 14세 교황은 경당 한쪽 창가에 서서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편지를 바라보았다. 바깥의 로마는 황혼빛에 물들고 있었고 성 베드로 광장은 저 멀리 희미하게 보였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마치 시간의 강을 건너 한 인물의 내면에 직접 다가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 인물은 바로 베네딕토 16세. 세상이 흔히 보아왔던 보수적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깊이 고뇌하고 치열하게 사랑했던 한 사람의 고백이 그 편지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종종 베네딕토 16세를 차가운 이론가, 전통에만 매달린 신학자로 그렸다. 그러나 레오 14세가 손에 쥔 그 편지 속에서 만난 인물은 전혀 달랐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밤새 기억하며 잠 못 이루는 목자였고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지 않되 진리로 그것을 품으려 했던 교사였다. 특히 그가 겪었던 불면증, 그리고 교회를 위해 매일 밤 홀로 깨어 기도했던 고백은 사랑이란 때로는 조용히 물러남으로써 완성된다는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이해했다. 베네딕토 16세가 자진 사임을 택한 이유는 단순히 체력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이 교회를 위해 가장 좋은 방식으로 봉사할 수 없다는 자각에서 나온 철저히 겸손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책임이었고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이었다. 그는 문득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택을 떠올렸다. 왜 그가 교황 전용 아파트에 머물지 않고 검소한 성 마르타의 집에서 지냈는지. 그건 역시 권위를 내려놓고 교회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목자적 선택이었음을 새삼 느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두 교황 모두가 하느님과 교회를 향한 동일한 충성 속에 있었다. 레오 14세는 자신이 받은 이 편지를 단지 과거의 유산으로 남겨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미래의 교회를 비추는 등불이었다. 베네딕토의 고뇌, 프란치스코의 실천, 그리고 자신의 시대가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그는 믿었다. 그 편지는 더 이상 죽은 교황의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황의 방향을 바꾸는 영적 나침반이 되었다.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분은 세상이 오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압니다. 그는 누구보다 이 시대를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 말 속엔 경외와 감탄,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다. 오해받는 진실, 그 진실이 결국 역사를 이끈다는 사실을 그는 새삼 깨달았다. 레오 14세는 다시 한번 봉투를 어루만졌다. 마치 그 따뜻한 감정을 조금 더 간직하고 싶었던 듯. 이제 그는 준비되었다. 이 편지를 품고 세상과 마주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가 품은 진실은 언젠가 모두가 이해하게 될 것이라 믿었다. 세상의 오해는 잠시일 뿐이고 하느님의 진리는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경당에 울리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맑았다. 레오 14세 교황은 무릎을 꿇은 채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가 읊조리는 기도는 다름 아닌 마니피카트. 성모 마리아가 천사의 말씀을 받은 직후 올린 창가였다. 베네딕토 16세의 편지를 다 읽은 후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 기도는 단지 전통적인 저녁 기도의 한 구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교황이 하느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는 신앙의 고백이자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내면의 결단이었다. 마치 성모 마리아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도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응답했던 것처럼 레오 14세 교황도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영적 응답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기도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당에는 다른 사람도 없었고 그를 바라보는 눈도 없었지만 그 순간은 그 어떤 공개 미사보다도 더 장엄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느님과 단둘이 만나는 자리, 그리고 과거와 미래, 생자와 고인, 두 교황의 영이 교차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도를 계속하며 손에 쥔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슴에 안았다. 그것은 단지 종이 몇 장이 아니라 믿음의 전통과 영적 유산을 담은 상징이었다. 편지 속에서 그는 베네딕토 16세의 고뇌와 통찰, 그리고 시대를 위한 경고를 보았고 그것을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소명으로 받아들였다.
그 편지는 단지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영혼 깊숙이 새겨졌고 그의 기도 안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했다. 기도를 마친 뒤 그는 잠시 침묵 속에 머물렀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묵주의 첫 번째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 안에는 교회의 일치를 위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바로 이 일치,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이야말로 베네딕토 16세가 그토록 걱정했던 주제였다. 레오 14세는 그 바람을 이해했고 이제 자신이 이어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성호를 긋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경당 창문으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그의 흰제이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마치 하느님께서 그의 결정을 축복하시는 듯한 따뜻한 광채였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는 새로운 확신을 품고 있었다. 그는 단지 한 통의 편지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느님의 뜻을 읽고 그것에 응답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마니피카트의 노래처럼 겸손하고 담대하게 울려 퍼졌다. 교회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하느님께 예라고 대답한 한 교황이 서 있었다. 마침내 모든 방문자들이 자리를 떠나고 무거운 문이 닫히며 교황 전용 아파트는 다시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레오 14세 교황은 조용히 그 공간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복잡한 의전과 예식이 끝난 뒤 진정한 질문은 이제 시작되었다. 이곳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순한 주거지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응답이었고 교황직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었다. 많은 이들은 그가 이 공간을 선택한 것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수로의 획이라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상징적으로 남긴 검소함을 거부하는 행위라 해석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교황청 내부의 세력 균형이 바뀔 조짐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덧붙였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이 결정은 철저히 영적 체험과 신학적 묵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그 중심에는 한 통의 편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편지는 11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교황 아파트 안의 경당 가장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 베네딕토 16세가 남긴 이 편지는 단지 조언이나 회고가 아닌 다음 시대를 위한 예언적 메시지였다. 글 속에서 그는 시대의 위기와 교회의 도전을 섬세하게 분석했고 특히 교황직의 역할에 대해 깊은 성찰을 남겼다.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것은 전통과 변화 사이의 갈등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오히려 그 긴장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던 태도였다. 레오 14세는 그 편지를 읽으며 이 공간, 교황 아파트 자체가 하나의 신학적 상징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교황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결정했던 수많은 순간들, 전쟁과 개혁, 일치와 분열을 넘어 교회가 존재했던 모든 시간들이 이 방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 공간에 다시 거처를 정한다는 것은 단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그 역사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는 자신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검소함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분의 선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계승하려는 시도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직을 가까이 다가가는 목자의 자리로 해석했다면 레오 14세는 기도와 역사 속에 머무는 증인의 자리로 확장하고자 했다. 이 두 입장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교회의 정체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결국 그는 말없이 아파트 안을 천천히 걸었다. 손끝이 벽을 스칠 때마다, 발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칠 때마다 그는 이 공간이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기도와 눈물, 희망과 계시가 쌓인 장소임을 느꼈다. 베네딕토 16세가 남긴 편지는 그를 흔들었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는 그를 깨우쳤으며 이제 그의 사명은 이 두 시대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치도 이미지도 아닌 단지 진실에 충실한 삶이었다. 하느님의 뜻을 더듬어가며 그분의 교회를 어루만지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드는 일. 그것이 바로 그가 교황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결심한 참된 이유였다.